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미국 디지털 달러,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법, 한국의 돈과 자유를 바꾼다, 지니어스법 한눈에 보기입니다. 지니어스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공식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처음이자 매우 결정적인 연방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1코인당 1달러로 바꾸어 준다고 약속하는 디지털 토큰이며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과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느슨하게 발행해 왔습니다. 지니우스법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도 아니고 주식 같은 증권도 아니고 원유 같은 상품도 아닌 규제된 디지털 현금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돈으로 분류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미국 안에서는 결제와 송금에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독자적인 법적 신분을 갖게 된다는 뜻이며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디지털 화폐 인프라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찍지 못하게 하고 허가받은 발행사만 코인을 만들 수 있도록 좁은 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행사는 발행량만큼 안전한 자산을 100% 쌓아두고 언제든 1달러에 바꾸어 줄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준비금의 내용과 규모를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민간 회사가 코인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만 돈이 움직이게 됩니다. 국민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칙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실험과 혁신의 공간은 줄어드는 양면성이 생깁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니어스법은 코인 하나를 규제하는 기술법이 아니라 돈과 은행과 국채와 빅테크와 해외 규제 당국 사이의 힘의 관계를 새로 짜는 체제 설계도입니다. 디지털 달러를 누가 만들고 누가 감시하고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지를 법으로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하던 무규제 크립토 자본을 국채와 은행, 자금 세탁 방지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달러와 원화, 은행과 코인,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어디에 맞추어 둘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니우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허용된 결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PPSI, Permitted Payment Stable Coin Issuer라는 좁은 문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주체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예금보험을 받는 은행과 신용조합의 자회사입니다. 둘째는 미국 통화감독청,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 새로 인가해주는 연방인가 비은행 발행사입니다. 셋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인가 발행사입니다. 그 외의 모든 회사와 프로젝트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시장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전 세계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살아남게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허가 발행사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발행한 코인만큼 미국 달러 현금과 단기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1대1로 들고 있어야 하고 준비금이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매달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외부 감사인을 통해 준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계상 부풀리기는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특정 주소를 동결하거나 환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면 코인을 소각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자유가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지만 대신 제도권 신뢰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얻습니다. 관계 철학적으로 보면 돈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와 준비금과 감독 당국 사이의 관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이용자는 그 관계망을 믿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과거에는 발행사의 홍보와 마케팅, 투자자의 기대 심리가 신뢰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준비금 공시와 법적 책임, 감독기관과의 관계가 신뢰의 핵심으로 바뀝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은 코인 이름이 무엇인지보다 그 코인이 어떤 법과 어떤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은행과 비은행 발행사의 구조입니다. 먼저 은행 자회사형 발행사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한 예금 보장과 은행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기존 규제 틀 위에 하나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준비금은 중앙은행 계좌와 미국 국채, 은행 예금 등으로 구성되고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는 모은행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가 은행의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처럼 작동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이동하는 결제 수단이 됩니다. 사용자는 코인을 쓰면서도 사실상 은행의 신용과 규제를 함께 이용하는 셈입니다. 연방인가 비은행 발행사는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 금융회사입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전자지갑, 결제망, 온체인 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예치금처럼 보이는 준비금을 운용할 때는 엄격한 투자 한도를 따라야 하고 자기 자본 비율과 유동성 비율도 규제기관이 정한 하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 시에는 감독 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환 속도를 조절하거나 특정 국가와 주소에 대한 거래를 즉시 차단해야 하는 의무도 떠안습니다. 자유로운 스타트업 모델이 아니라 규제된 금융 인프라 사업자로 재정의되는 것입니다. 주인가 발행사는 뉴욕과 같은 주 금융당국이 인가하는 형태로 발행 규모가 일정 수준까지는 주 단위 규제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의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재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감독 공조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규모 지역 발행사에게는 기회이지만 규제 역량이 부족한 준하 국가는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는 앞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참고 모델이 됩니다. 상업은행 자회사만 허용할 것인지 증권사나 카드사, 핀테크에게도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줄 것인지 준비금과 공시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잘못 설계하면 소수 대형 금융사 독점 구조가 강화되고 혁신과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빅테크와 해외 발행사의 건 레드 카드입니다. 지니어스법의 또 다른 핵심은 빅테크를 막아 세우는 장치입니다. 금융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상장 빅테크 기업은 원칙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발행하려면 재무부 장관과 연준 FRB Federal Reserve Board, 의장, 예금보험공사 FDIC, 의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처럼 거대 플랫폼이 사설 달러를 만들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빅테크 기업은 결제 인프라의 파트너가 될 수는 있지만 독자적인 통화 발행자는 될 수 없도록 벽을 세운 것입니다. 해외 발행사에 대해서도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인에게 코인을 팔거나 미국 거래소에 상장시키려면 자국 규제가 제니우스법과 비슷하거나 더 강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국 금융기관의 준비금을 예치하고 미국 법원의 동결과 압류, 자금 세탁 방지 명령에 기술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응한다는 말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토큰 구조에 당국 명령을 반영할 수 있는 백도어 내지는
관리 기능을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미국식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어렵게 설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허가 발행사는 미국 은행 비밀법 BSA 뱅크 시크레시 액트의 대상이 됩니다. 고객 신원 확인과 고객 확인 의무 KYC Know Your Customer, 의심 거래 보고, 제재 명단 필터링, 기록 보존, 주소 동결과 토큰 소각 기능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고도의 규제 준수 조직이 되어야 하며 법무와 준법,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대폭 늘어납니다. 디지털 현금처럼 빠르고 편리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추적과 통제가 가능한 돈이라는 양면성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 자금 차단이라는 장점과 과도한 감시와 통제라는 위험을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부분 준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준비금을 100% 쌓지 않고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담보를 들고 나머지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던 모델은 지니어스법 아래에서는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테라 붕괴와 같은 사태를 다시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립토 업계의 실험적 프로젝트 상당수가 미국 결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규제를 감당할 자본과 조직을 갖춘 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반대로 기회를 얻는 쪽은 규제 준수형 토큰입니다. 미국 은행이 찍는 달러 코인, 신뢰도 높은 발행사가 준비금을 충분히 들고 발행하는 코인은 결제와 해외 송금,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제드 파이낸스 담보 자산으로 더 널리 쓰이게 됩니다. 대형 거래소와 기관 투자가는 장기적으로 이런 코인만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백 종 난립 구조에서 몇 개 소수 강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글로벌 디지털 달러 인프라의 핵심 사업자가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와 신흥국 발행사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준비금이 모두 미국 달러와 국채에 묶인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미국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디지털 달러가 쉽게 쓰이게 되면 신흥국의 자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화 예금을 줄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는 줄어들고 원화 환율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도 함께 자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코인을 달러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 발행사는 단기 국채를 대량 매도해야 하고 이는 국채 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뱅크런이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달러 준비금을 둘러싼 스테이블 코인 런이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지니우스 법은 금융 안전 벨트를 채우는 동시에 디지털 국채머니 마켓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단 셈입니다. 이 엔진이 고속으로 돌아갈 때는 서민 경제와 신흥국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법 조문상으로 지니우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트코인은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태계 전체의 판이 바뀌면 비트코인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된 디지털 현금으로 자리를 잡으면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라기보다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 레버리지 투자 자산이라는 성격이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실생활 결제는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장기 보유와 가격 투기는 비트코인이 맞는 분업 구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도권 자금이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게 정산하고 해지하면서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과 깊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지수펀드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드드 펀드와 공모펀드를 통해 비트코인을 간접 보유하는 통로도 늘어날 수 있으며 이때 정상과 담보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스테이블 코인이 쓰입니다. 비트코인은 규제된 디지털 달러 위에 떠 있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군으로서 포지셔닝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의 정치적 의미와 검열 저항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든 동결과 압류가 가능한 디지털 달러라면 어떤 이용자들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됩니다. 그 후보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나 제재 대상 국가, 정치적 억압을 경험하는 시민들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둘러싼 국제 정치와 규제 논쟁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한국도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입장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을 단순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자유와 통제, 주권과 감시라는 큰 관계망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더리움과 디파이의 새 판짝입니다. 이더리움과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심장과 같습니다. 대출, 예금, 파생상품, 자동화 마켓 메이커,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와 중앙화 거래소 CeFi, Centralized Finance는 지니어스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준수형 토큰과 비준수 토큰 사이에 명확한 계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프론트엔드를 미국 사용자에게 열어두려면 뒤에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디파이는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서 고객 확인 의무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엔티머니 론더링, 국적 확인 지리적 제한, 프론트엔드 차단을 도입하는 방향입니다. 이 경로를 선택한 프로젝트는 점점 전통 금융기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 밖에 머물면서 오프쇼어 사용자와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입니다. 이 경로를 선택하면 미국과 유럽, 한국과 같은 선진국 시민에게는 점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자체는 여전히 개방형 퍼블릭 블록체인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는 점점 더 전통 금융 규제와 닮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온체인 머니마켓과 대출 파생상품 프로토콜은 준비금 증명과 리스크 공시, 감사 보고 등 규제 언어를 이해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와 거래소도 제니우스 수준의 준비금과 공시,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자국 법제와 국제 규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인기 있는 서비스로 지나가다 규제 환경이 바뀌는 순간 한 번에 사라질 위험을 안게 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과의 충돌 지점입니다. 현재 한국 법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자본시장법이 나누어 맞는 구조입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처럼 투자성이 명확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그 외 대부분의 코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관할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성격이 애매합니다. 돈처럼 쓰이지만 이자를 주는 경우에는 투자 상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담보로 쓰이면 파생 상품 구조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자산이 법에 따라 여러 얼굴을 가지는 혼선이 생깁니다. 제니우스법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합니다.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증권과 상품과 예금에서 제외하고 준비금과 공시,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별도의 기준으로 묶어 넣습니다.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법에는 아직 이런 독립된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정의가 없습니다. 같은 코인이 미국에서는 디지털 현금, 한국에서는 투자 상품 혹은 단순 가상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와 기업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리고 규제 차익을 노리는 회색 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궁극적으로 서민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충돌은 통화 정책과 외환 관리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서 아무 규제 없이 유통되면 겉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속으로는 외국 통화 예금과 다름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화 예금을 줄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는 줄어들고 원화 환율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외국 환거래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위기 시에는 원화 예금이 디지털 달러로 빠져나가는 새로운 외환위기 경로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증권형 토큰 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와 스테이블 코인 규율 사이에도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을 활성화하려는 정책과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정책이 서로 따로 놀면 시장은 둘 사이의 틈을 이용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때 법제는 항상 한 발 늦게 따라가게 되고 그 사이의 비용과 위험은 결국 서민 투자자와 가게가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 제니우스법 수준의 명확한 자산 분류 체계와 감독 원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형 K-스테이블 코인과 자본시장법 개편 방향입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정의하는 일입니다. 자본시장법이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든 원화와 외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결제와 송금에 쓰이는 토큰을 별도의 범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준비금 100%, 안전자산 중심 운용, 월별 공시, 정기 감사, 파산 시 홀더 우선 변제라는 최소 원칙을 공통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형 토큰과 결제형 토큰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국민도 무엇이 예금에 가까운 자산이고 무엇이 고위험 투자 자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역할 분담의 재설계입니다. 발행자와 준비금 상환 의무는 지니어스 법과 유럽과 홍콩 사례를 참고해 별도 장에서 다루고 거래소와 수탁업자, 중개인의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맡기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연방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미국 연방정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점에서 기능별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규제는 명확해지고 시장 참여자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거시 관점의 통합 설계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어느 조건에서 찍을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큰 그림 속에서 증권형 토큰과 투자 계약을 담당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을 연결하는 새로운 축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국 환거래법과 예금자 보호제도, 은행 자본 규제와도 조화를 이루는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니우스법은 미국과 달러, 은행과 국채, 빅테크와 크립토, 강대국과 신흥국의 관계를 디지털 결제망 안에서 다시 짜는 법입니다. 한국과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능과 욕심에 끌려 남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달러 체제의 말단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학습하고 한국형 FEA와 관계 철학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를 설계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